법이 정했을 때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세 가지 보셨어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알선하시면 뭘 받아요? 수수료는 이제 옛날 말이죠. 좀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민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는 최희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27회 시험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는데, 요번 이제 그 2달 과정은 기초 입문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를 보기 위해서 이번 과정은 뭐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안다라기보다는 그 민법이라는 과목에 흥미를 좀 붙일 수 있도록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내용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시험은 이제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죠. 1차 과목은 첫 번째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담당하는 민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우리 시험장에 가면 문제 보는 순서대로에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으로 세 과목을 보죠. 이것도 역시 순서대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인중개사법이 나오고요. 사법령, 뭐 실무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부동산 공시법, 공시법 및 세법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가장 이제 힘들고 마지막에 지쳤을 때 보는 그 마지막 법이 바로 제일 힘든 부동산 공법. 이렇게 5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5과목인데 이 공시법과 세법은 이제 별도로 선생님이 다르게 강의를 하시죠. 그리고 이 공시법은요, 공시법은 2개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예전에는 이제 지적법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법 이름이 바뀌었죠. 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법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공시법과 세법은 하나의 과목이지만 법이 달라서 여기서 24문제, 여기서 1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일단 알고 가셔야 될 게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건 이제 상대평가와 다른 거죠. 절대평가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점만 넘으면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절대평가로 합격하려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됩니다. 근데 평균 60점 이상이 돼도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과락이 있어서는 안 되죠. 과락 없이, 그러니까 과락이라는 것은 40점 미만을 말합니다. 40점 미만. 그러니까 우리 시험으로 보면 37.5 여기까지가 이제 과락이에요. 과락 없이 60점 이상이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개론 시험 잘 봐서 100점 맞았어요. 근데 민법을 37.5를 맞았다. 평균은 60점이 넘죠. 그런데 한 과목이 40점 미만의 과목이 나오면 그건 그냥 불합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이 있고 지금 2차 시험이 있는데 만약에 1차 시험은 평균 60점이 넘어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60점이 안 나오면 이건 우리가 1차 합격이다라고 하죠. 그럼 1차만 합격을 하면 다음 연도에, 차년도에는 2차 시험만 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1차는 60점이 안 됐는데 2차는 60점을 맞았다. 이런 경우에 2차 합격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다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시험은 최종 합격하려면 1차와 2차를 모두 이제 같이 합격하면 이때 이제 최종 합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절대평가니까 평균 60점 이상만 넘으면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좋은 시험이죠. 만약에 상대평가면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합격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깊이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몇 사람이든지 간에 평균 60점만 넣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 시험이죠. 다 같이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생각하실 점은 뭐냐면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략적인 학습을 하셔야죠. 두 번째로 전략적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1차 과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실제는 100점 만점인데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만점이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자, 최소한 한 과목은 40점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민법은 최소한 예를 들어 40점이 나와야 된다면 합격하려면 개론은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80점만 맞으면 되죠. 그러니까 1차 과목은 실제 최고 점수가 80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점을 위한 공부는 하실 필요도 없고 하셔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할 거면 다른 과목에 좀 쏟아부으면 훨씬 더 다 고르게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단 시즌 초반에는 복습을 하실 때 주로 1차 위주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의 특성상 우리 시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가 안 되면 2차는 아무리 고득점을 한다 하더라도 채점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늦어도 5월, 3월에서 5월까지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시험의 특성 때문에 나중에 불안해서 2차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초반에는 1차를 위주로 꾸준하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2차는 그냥 뭐 완전히 손 놓으면 되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2차는 수업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수업은 반드시 들으셔야 한다. 보통 이제 얘기하기를 1차보다 2차가 좀 더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2차가 단기간 안에 정리되려면 맨 땅에서 정리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계속 들으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를 위주로 초반에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차는 반드시 수업은 빠지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1차는 두 과목인데 그럼 굳이 두 과목 중에서 어떤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민법입니다. 제가 담당을 해서가 아니라 민법은 가장 기본법이죠.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개론 빼고는 다 법이 들어가잖아요. 이 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법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같이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1차 과목은 두 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을 완전히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거기에 몰빵하셔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개론 들어보고 민법 들어봤더니 요게 마음에 맞아요. 개론이 나한테 딱 맞는다. 그러면 그럼 개론 열심히 하고 민법은 그냥 과락이나 면하자. 이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의 시험이 만약에 개론이 어렵게 나오고 민법이 쉽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론 공부 열심히 했지만 어렵게 나오면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민법은 쉽게 나왔어도 공부를 대충 했으니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 과목은 민법과 개론에 있어서 둘 다 비슷한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2차 과목은 여기서는 전략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득점 하셔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은 반드시 실제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80점 이상을 받으실 수 있게 공부하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출제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득점하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공법이에요. 공법은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공법은 보통 면과락이나 하자. 40점 이상만 맞는다. 그러면 얘가 80점 이상, 얘가 40점이면 공시세법은 평균 점수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축 합격. 물론 말이 쉽죠. 근데 일단 중개사법에서는 고득점을 해두셔야지 여기서 점수가 좀 덜 나와도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과목은 고득점 과목이 거의 뭐 요게 정해져 있는 거다시피 돼 있으니까 요거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 비교적 전략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법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하셔도 중개사법만큼 점수를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 예습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예습은 하실 필요 없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복습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거침없이 하셔야 돼요. 거침없이 복습을 하라. 그러니까 거침없이 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중단 없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책이 이제 이만큼 있어요. 오늘 수업을 했는데
제가 수업을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오늘 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은 처음 책을 펼쳐서 이제 복습을 하려고 봤더니 1페이지에 수업 시간에도 하지 않았고 몰랐던 내용이 나와요. 처음 보는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페이지 딱 넘기자마자 모르는 말이 나오니까 나는 그냥 성격상 못 넘어가 이러시면서 그때 이제 컴퓨터 전원을 켜셔가지고 이제 뭐 포탈 다음 검색하고 그러면 그렇게 검색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알게 되면 좋은데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설령 알았다 쳐도 다음 주에 100페이지까지 나가는데 이분은 첫째 주에 예습을 한 5페이지까지밖에 못해요. 그럼 다음 주에도 그러면 이분은 10페이지. 그럼 진도 다 끝났는데 이분은 결국 여기까지만 복습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수업은 어떻게 돼요? 다음 달 되면 2달 지나면 또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계속 복습을 할 때 이 앞부분만 복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하면 집합만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하면 명사만 잘하고 민법도 막 103조만 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복습을 하실 때는 모르는 거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다른 과목도 그런데 특히 그래요. 민법은 특히 유기적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거의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총칙, 물권, 계약법. 그러니까 편의상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지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뒤에 가서 이 부분이 자세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몰랐다고 체크된 부분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멈춰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일단 한 순환이 끝나고 두 번째 순환이 들어가면 민법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멈춤 없이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내와 반복이에요. 인내와 반복.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오늘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면 오늘 첫 시간이지만 모르는 내용,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야.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괜히 시작한 것 같고 뭐 이런 게 다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꾹 참으셔야 돼요. 이걸 참으면 1, 2월, 3, 4월 계속 같은 과정이 반복이 돼요. 그럼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생소했던 것이 나중 되면 뭐 앞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그 소리죠.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지겨워져요. 근데 점점 지겨워진다고 해서 이거 대충 아는 거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실제로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득점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참으셔야 되고 나중엔 지겨워져도 어떻게 돼요? 계속 참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점수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항상 인내하고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두시는 것이 우리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일단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부동산, 토지를 하나 팝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 갑과 을은 우리들의 좋은 친구들이 될 거예요. 맨날 나와요. 갑을병정 맨날 나오는데 토지를 판다. 그러면 이걸 우리 무슨 계약이라고 부르냐면 매매라고 하죠. 이 매매라는 것은 법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그럼 물건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죠. 넘겨주는 사람.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매수인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매매 계약이 성립되려면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내 땅을 1억 원에 사지 않을래? 라고 의사표시를 할 거예요. 그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청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청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이 청약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청약과 승낙이 결합이 되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통 토지나 건물을 사거나 팔 때
전국을 다리품 팔아서 돌아다닐까요?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맡길까요? 보통 당연히 맡기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거기에 관련되는 법규로 개입되는 게 바로 뭐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자, 그리고 이 땅이 일반 토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묶여있는 땅이에요. 보통 이제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될까요?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은 어디서 나오냐면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요. 이 을이라는 매수인이 이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땅이 이만해요. 그러면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토지를 가장 최고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건물을 얼마나 이렇게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꽉 채우는 거죠. 이 땅에 꽉 채워요. 그러면 옆집 사람도 꽉 채우고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통로도 없고요. 여기에 만약에 불 나면 붙어 있으니까 다 타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건축법에서 규율을 하겠죠. 건물을 지을 때는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높이 제한도 하고 이런 제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을 다루죠.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공법관계에서,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은 돈 내고 샀으니까 이제 소유자가 될 텐데,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자,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매매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시에. 두 번째,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을 때. 세 번째,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자, 뭐겠어요? 그렇죠. 등기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하면 그때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는 우리끼리 대충 아무 데서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등기소에 가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등기와 관련되는 절차적인 관계를 규율한 법이 나와야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등기를 하면서 소유자가 되는데, 그러면 을이 그냥 소유자가 다 돼버리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되면 내야 될 게 있죠. 국가에 뭘 냅니까? 세금을 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등록세, 얘는 양도세를 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세법이에요. 자, 지금 적은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우리 개론은 이제 그 이론상의 문제고 법으로서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이런 법들이 전부 다 발생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갑과 을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갑과 을이 바로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과 관련되는 것들을 다루는 법은 어디냐면 바로 민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은 이런 법들이 파생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은 기본법이다라고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해서 일반법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법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모법이라는 것은 어머니 법이다, 엄마 법이에요.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민법은 기본법이에요. 저는 지금 민법을 담당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한테 공법이나 등기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시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전 몰라요. 왜 몰라요? 저는 일반법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법이나 등기법 선생님한테 민법 내용을 물어보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왜 아시겠어요? 이런 법들을 공부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법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다른 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저한테 민법 말고 다른 거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민법만 기본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저랑 공부할 내용이 민법인데, 그럼 이런 민법의 내용을 좀 보면 우리 법 체계는 공법이 있고요.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 사법과 공법으로 나누면 자, 이 사법의 사자는 사사로울 사자예요. 개인들 간의 관계, 즉 사인들 간의 관계를 다뤄요. 일반 개인과
일반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면 사법이고, 자, 공법이라는 것은 일반 사인하고요. 국가기관, 공권력 주체,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법은 수평적이다, 수평적이다라고 하고 공법은 수직적이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요 민법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당연히 사법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고 또는 뭐 상행위를 규율하는 상법 이런 것들은 사법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법. 세법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사법, 공법. 돈 받아가는 게 누구예요? 개인이 돈 받아가면 그건 우리가 삥 뜯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받아요? 국가. 국가가 받아가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공법. 그러면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때 이 사법이라는 건 개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국가가 개입하는 게 좋을까요? 개입하지 말아야 할까요? 가능한 한 개입을 자제해야겠죠. 그래서 요 사법, 우리 민법의 지도 원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는 건 우리끼리, 개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공법은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자치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법은 나중에 보면 뭐 해준다는 건 별로 없고요.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하지 마세요. 하다가 걸리면 벌금 얼마예요?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을 규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공법의 지도 원리는 공익, 공공복리다라는 거죠. 민법은 제1조부터 111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시험 과목인데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공법은 민법처럼 부동산 공법 제1조, 제2조 이렇게 있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게 공법이에요. 그러면 사법과 공법 중에서 어떤 법이 더 많이 존재하느냐? 당연히 공법이에요. 공법은 수천 개가 넘어요. 수천 개가. 그러면 그 수천 개의 공법 중에서 수많은 공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뽑아낸 것을 뭐라고 만든 거예요? 부동산 공법. 그러니까 수많은 공법이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공법들 중요한 거를 추려봤더니 예를 들어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건축법 또는 뭐 농지법, 주택법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법률을 뽑아서 그냥 한 과목으로 만든 거지 공법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공법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체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대체로 뭐 하냐면 규제해요. 규제.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규제법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과 공법의 성질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민법인데 그럼 우리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좀 간단히 보고 시작을 하죠. 자, 민법의 구성을 보면 민법은 먼저 총칙이 나와요.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법, 그 다음에 상속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5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그러면 총칙이라는 건 뭐냐면 민법의 공통적인 이론, 기본 이론을 담아둔 것을 민법의 총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할 때 ax 더하기 bx는 y다 이렇게 나오면 자, 요 y가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인수분해할 때 x 공통 앞으로 빼고 괄호 묶고 이렇게 하죠. 옛날 생각나시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게 민법이라면 요 공통되는 요소 x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총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이것을 물권법과 채권법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총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까요? 조금 추상적일까요? 공통 이론을 담아내야 되니까 당연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공부하시면 그 파트 중에서 총칙이 제일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니까 뭔가 손에 이렇게 확 잡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총칙을 이제 기본 이론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할 텐데요. 자, 이때 물권과 채권을 우리가 합쳐서 이 두 가지 법을 제3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제3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이걸 가족법이라고 해요. 가족법 또는 신분법이라고 하는데, 자, 물권법은 채권법과 함께 제3법을 이루는데, 자, 요 물권과 채권의 개념은 오늘 첫 시간이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에서 하는 제일 기본적으로 이해할 중요한 내용은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뭐고 요 개념 파악은 꼭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재산권이 있다,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권리예요. 물권과 채권입니다. 물권과 채권. 그럼 여기서 물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 무엇에 대해 주장하는 거예요? 앞에 물자가 나왔어요. 물건.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채권이라는 것은 요 채자가 사람 인변에 책임을 묻는다 할 때 책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건 물건에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주택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자, 이 소유권은 뭐에 대한 권리냐면 바로 이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권리죠. 가장 대표적인 물권, 바로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이 물권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소유권자인 갑은 이 소유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물건을 지배하면 될까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당연히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이게 내 소유권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성을 갖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건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물권인데 그러면 채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 이건 우리가 뭐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채권자라는 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1억의 채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면 이 채권이 실현되려면 갑이 채무자를 직접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을이 협조해야 될까요? 을이 협조해야죠.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채무를 이행한다. 그거 이제 우리가 급부를 한다라고 해요. 급부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채권은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해야죠. 그러면 채권은 절대성이 아니라 뭐냐면 상대성을 가져요. 상대성. 이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민법 강의를 해라 라고 저한테 강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 강의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일까요? 물권일까요? 당연히 채권이겠죠. 채권. 저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주장하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것은 채권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물권과 채권이라는 것은 권리의 종류로 따질 때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물권과 채권하면. 당연히 채권이 훨씬 많고요. 물권은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은 딱 8가지밖에 없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물권이 바로 소유권이다.
자, 그러면 절대성을 갖는 물권과 상대성을 갖는 채권이 경합한다. 둘이 충돌을 했다. 자, 그럼 누가 우선할까요? 느낌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절대성의 물권과 상대적인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냐면 당연히 물권이 우선합니다. 언제 생겼느냐?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돈을 빌렸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리냐면 A에게 돈을 빌렸다. 뭐 예를 들어 은행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 보통 은행 가서 돈 빌리면 그냥 잘 안 빌려주잖아요. 그럼 은행 가서 돈 빌릴 때는 보통 뭘 잡아요? 담보 잡잖아요. 그럼 제가 아파트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제 아파트에다 뭘 설정하냐면 저당, 근저당 같은 걸 설정하죠. 그래서 A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억 원 빌려주고 언제 했냐면 11월 5일 날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얘는 그냥 차용증만 받았고요. 저당권 같은 건 설정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라는 것은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얘도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일반 채권자는 언제 빌려줬냐면 따뜻한 봄날 4월 1일 날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아무한테도 돈을 못 갚는 바람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자, 경매로 넘어갔더니 이 건물의 경매가가 1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요 1억 원을 A은행과 이 의뢰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어떻게 받아갈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누가 먼저 받아갈까요? 이건 당연히 A은행이 1억 원을 먼저 받아갑니다. 자, 그럼 이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자, 얘는 그냥 단순한 채권자고요. 얘는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물건에 설정하는 거죠. 그럼 이건 바로 뭐예요? 이건 물권이에요.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성립 시기하고 상관없이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냐면 요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돈 빌릴 때 저당을 잡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아간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물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다. 하나 또 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 이제 이 부동산을 빌려줍니다. 그럼 얘가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임차권자죠. 그러면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뭐 하는 권리냐면 임대인에게 이 목적물을 사용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건 물권이 아니라 뭐냐면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차피 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니까 물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것을 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임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물권은 원래 물건에 대한 거니까 자유로운 양도가 되는데 우리 민법은 채권으로 정해서 임차권은 임차물을 직접 지배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을 청구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임차권자로 사용하는데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다. 자,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된 병이 을한테 아저씨 내가 소유자니까 이제 나가세요 라고 주장합니다.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얘는 채권자고 얘는 소유권 등기를 했으니까 얘는 물권자죠.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법 격언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것은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보통 전세 살고 있다가 집주인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죠? 그건 원칙이에요? 예외인 거예요? 그건 예외인 거예요. 예외. 예외들은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일단 원칙은 일반 민법에서는
매매와 임대차가 있다.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물권법, 채권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보셨고요. 친족법은 뭐 하는 거냐면 혼인, 이혼, 입양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친족법이고, 상속법, 상속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사망하면 곧바로 상속이 개시되어집니다. 상속이 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원해서 상속이 될까요? 상속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을까요? 상속은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한다고 발생되는 게 아니죠. 그것들을 규율한 것이 바로 상속법이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좀 보고 가죠.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의 전 범위는 아니에요. 전 범위는 너무 많으니까 총칙이 이렇게 있으면 총칙의 가운데 부분에 가면 법률행위 파트가 나오는데, 법률행위 앞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총칙의 한 절반 정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권법은 전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범위. 요즘 이제 뒤에 가면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은 제외합니다. 요 질권을 뺀 전범위가 시험범위다. 질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아셔야 돼요. 이때 이 질자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인질 잡는다 할 때 질자 있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질이 아니라 물건을 마치 인질처럼 잡는 걸 질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전당포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돈이 좀 필요해서 전당포에 갑니다. 지금 전당포 별로 없지만 전당포에 가면 그냥은 안 되고 뭘 맡겨야죠? 시계나 목걸이나 반지나 맡기고 돈을 빌리죠. 그럼 전당포 아저씨는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제가 맡긴 시계를 어떻게 해요?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권이에요. 그러니까 질권은 꼭 전당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개인들끼리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친구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지갑을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밥 사 먹게 10,000원만 빌려줘 이랬더니 친구가 그냥은 안 되지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안 된다고 뭐라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럼 뭘 맡기면 그 친구와 저 사이에 뭐가 성립한 거예요? 질권 설정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 걸 질권. 그런데 이 질권은 부동산과 동산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뭐만 대상이 되냐면 동산이에요. 동산. 물건이 있는데, 자, 물건에 대한 개념은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물건이라는 건 유체물, 형체 있는 물건이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물건은 대체로 동산, 부동산으로 나눕니다. 그럼 동산은 뭐가 동산일까요? 동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움직일 동이니까 움직이는 재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법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은 우리 민법이 정의를 내릴 때 동산이란 무엇을 동산이라고 하냐면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이 아닌 거. 자, 그러면 부동산이 뭘까요? 설마 동산이 아닌 거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겠죠. 부동산에서는 정의를 내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 건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뭐냐면 바로 동산이에요. 그래서 질권은 부동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자, 채권법은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총론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자, 채권법 강론 중에서 계약법 총칙이 있어요. 계약법 총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 계약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이 현재 몇 개가 있냐면 14개가 있어요. 현재는. 근데 교재에는 15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15개냐면 내년 2월부터 하나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는 몇 개로 나오는 거냐면 15개예요. 여행 계약이라는 게 추가 편입되어서 15개 계약인데 15개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특히 이제 이 매매랑 임대차는 좀 양이 많은 부분에 속하죠.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 범위를 봤는데 시험 범위로 따지면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절반이라고 하면 양이 이게 확 줄어든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매우 많은 양이에요. 보통 이제 첫 시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보통 이제 법과대학에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과목마다 커리가 정해져 있을 텐데 예를 들어 형법 같은 경우는 범죄 저지르면 잡아가는 법, 형법. 요건 보통 학교에서 2학기 해요. 2학기. 뭐 헌법,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도 역시 2학기 하는데 법 중에서 유일하게 4년 내내 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민법이에요. 그러면 4년 내내 할 거를 우리는 절반만 보니까 우리 시험 범위를 학교에서 공부하면 얼마 안에 볼 거예요? 2년 안에 볼 거예요. 2년. 그러면 2년에 공부할 내용을 우리는 얼마 만에 끝낼 거야? 우리는 보통 2달 정도에 끝낼 거야. 자,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공부하실 때 모르는 내용, 어려운 내용,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면서 아, 이거 왜 이러지? 옛날에 난 공부 좀 했는데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반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당연히 이해 안 되고 어려운 게 정상이니까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요게 민법인데 우리 시험 과목은 민사특별법이 있죠. 특별법.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이라고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법이 있고요. 집합건물법. 그리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법.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5개 법을 특별법으로 시험을 볼 거야. 그러면 자, 우리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는데 요 특별법에도 임대차가 있네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러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가 나오면 그때는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적용해요? 특별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5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45년에 광복하고 그리고 이제 의용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제 거를 쓰다가 58년에 제정된 법이에요. 58년이면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법으로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게 바로 특별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임대차는 민법을 적용하지만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토지를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뭘 적용하는 거야? 토지를 임대차했다면 당연히 민법이죠. 또는 그냥 건물을 임대차했다? 당연히 민법이에요.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를 했어야 상임법이나 주임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죠. 자, 출제되는 비중은 총칙에서 10개가 나오고요. 물권법에서 14개가 나와요. 계약법에서 10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는 총칙이 9개, 물권법이 15개 이렇게 나왔고 특별법에서 6개가 나와요. 그러면 6개니까 한 문제씩은 다 나오고요. 그러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거는 뭐 출제하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달라요. 이번 시험은 부실법이 2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총 몇 문제냐면 40문제가 되고요. 40문제고 그리고 문항당 2.5점에서 1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냐면 80점을 목표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맞으실 수 있는 점수고요.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 12월 과정에서는 요 기본적인 내용들, 요 민법 내용을 보는 거예요. 특별법은 나중에 보는 거예요. 특별법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은 민법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11, 12월 과정은 뭐 꼼꼼하게 진도를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떤 건지 흥미를 좀 붙여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 좀 간단하게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